세계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 세계 강대국 6위. 미국 US 뉴스가 발표한 종합국력평가의 결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넘어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경제, 기술, 외교, 문화까지 나라가 가진 모든 힘을 합쳐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죠.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온 걸까? 이 충격적인 결과에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많지 않은 나라, 그러나 한국은 그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무기를 국산화하며 문화와 외교까지 빠른 속도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한국이 이토록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마지막 주, 독일 베를린의 한 아파트 서재. 창밖으로는 이른 저녁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국제산업 정책과 기술 경쟁력을 취재해온 독일 기자 마틴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7살. 그의 손에는 매년 이맘때면 확인하던 자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가별 경쟁력 순위, 기술력 평가, 산업구조 분석. 사실 마틴에게 이 작업은 이미 몸에 밴 의뢰였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었죠. 미국이 1위,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유럽의 몇몇 나라가 중간을 차지하는 구조. 지난 20년간 크게 달라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틴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눈빛엔 긴장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것. 매년 반복되는 확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해 자료를 열어보니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위표 중간쯤 6번째 자리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마틴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작년엔 이 자리에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작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 순위권에서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6위. 마틴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바뀐 걸까요? 그는 자료의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미국의 권위 있는 매체가 매년 발표하는 베스트 컨트리즈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파워, 즉 영향력 순위. 마틴은 이 순위를 15년 넘게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6위라니. 마틴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돼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심함에서 의문으로.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생각을 정리하는 그만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마틴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평가 기준이 뭔지, 어떤 항목들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력만으로 매긴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영향력, 기술 혁신, 외교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 영향력까지 여러 요소가 종합된 결과였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는 아니겠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거리엔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였으니까요. 마틴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 기술 수출 현황, 최근 3년간의 국방 협력 사례들. 그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마틴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틴은 먼저 한국의 기본 정보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인구 5천만 명 남짓. 영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지도에서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자원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희귀 광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6위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는 계속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 안팎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6위라는 순위를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경제 규모만으로는 프랑스, 영국, 인도 같은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밀렸습니다. 마틴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크기만으론 설명 안 됨. 그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US 뉴스가 말하는 파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영향력.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 마틴은 그 개념을 곱씹었습니다. 영향력은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거나, 기술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군사적으로 신뢰를 주거나. 마틴은 한국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7년 기자 생활 동안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마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6위. 그 두 단어가 마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공식 웹사이트. 어제 본 순위가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베스트 컨트리즈 프로젝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파워 랭킹 섹션. 마틴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예상 가능한 순서였습니다. 4위 독일, 5위 영국. 여기까지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던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6위. 대한민국. 마틴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뒤 평소 자주 연락하던 몇몇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한국이 6위래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런던의 한 경제 전문 기자는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놀랍더군요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연구원은 평가 기준을 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적었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 이 순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US 뉴스의 방법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파워 랭킹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관계, 군사력, 이 네 가지 주요 항목이 있었고 각 항목은 또다시 여러 세부 지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틴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경제 영향력엔 GDP 규모만이 아니라 기술 혁신, 산업 경쟁력, 수출 다변화 같은 요소들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엔 국제기구에서의 목소리, 외교 네트워크의 폭이 반영됐습니다. 군사력은 병력 규모뿐 아니라 기술 수준과 방산 수출 능력까지 고려됐습니다. 마틴은 화면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힘의 크기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본 거군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틴은 다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3년간 변화, 경제 지표, 기술 수출 현황, 국방 협력 사례들. 그가 찾은 첫 번째 자료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반도체. 현대 산업의 핵심.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이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수출 실적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마틴은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OECD 통계.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5% 안팎.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마틴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5%.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20분의 1을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구조가 다르군요. 마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방산 수출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마틴의 눈길을 끈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부 물량은 계약 후 1년 안에 인도됐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1년.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보통 납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잡습니다. 설계 변경, 생산 지연, 예산 초과. 늘 반복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마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수출 품목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었습니다. 마틴은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틴은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높은 순위를 받은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높은 연구개발 투자, 빠른 방산 납기. 숫자로 보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순위는 숫자로 나오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마틴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가의 영향력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 문화적 영향력,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중요했습니다. 마틴은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US 뉴스의 평가 방법론 중 세부 항목을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파워 랭킹은 단순히 현재의 능력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 잠재력, 국제 협력 능력, 위기 대응 능력까지 포함됐습니다. 마틴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각 항목의 가중치를 확인했습니다. 군사력은 전체 평가의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제와 기술, 그리고 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향을 잘 미치는 나라를 찾는 거였군요.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일까요? 마틴은 과거 자신이 작성했던 기사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한국은 늘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큰 나라로 평가받진 못했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요? 마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가 기준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바뀐 걸까요? 마틴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외교 활동. 그가 찾은 자료 중 하나는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들 나라와 한국은 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건설, 스마트시티 개발에서도 손을 잡았습니다. 마틴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중동과의 협력은 서방 국가들도 오랫동안 시도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 문화적 거리감. 이런 장벽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냈을까요? 마틴은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 공동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공장 건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마틴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출과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 나라의 산업 기반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였습니다. 신뢰를 사는 방식이군요. 마틴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이해로. 마틴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US 뉴스가 평가한 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되 상대를 키웠습니다. 무기를 팔되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마틴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돼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닌 집중. 거부가 아닌 탐구. 이게 변화의 핵심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마틴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순위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틴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야 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마틴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외교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중동과의 원전 협력, 유럽과의 방산 계약, 동남아시아와의 산업 협력.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전 세계에 고르게 관계망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변화된 외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 그의 손글씨는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한쪽에만 의존하면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곳과 관계를 맺으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 워싱턴. 전직 싱크탱크 연구원 캐서린은 자신의 서재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2살. 그녀는 30년 넘게 국제관계와 기술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캐서린은 US 뉴스의 파워 랭킹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6위.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변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뜯어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캐서린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US 뉴스는 파워 랭킹을 매길 때 여러 하위 항목을 사용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각 항목은 다시 세부 지표로 나뉩니다. 캐서린이 주목한 건 경제력 항목이었습니다. 이 항목엔 GDP 규모뿐 아니라 기술 혁신, 창업 생태계,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같은 요소들이 포함됐습니다. 캐서린은 한국의 점수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GDP 규모 항목에선 중간 정도였습니다. 세계 10위권.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 항목에선 달랐습니다. 한국은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캐서린은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본 거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OECD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5% 안팎.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미래 경쟁력에 대한 베팅입니다. 5%는 국가 경제의 20분의 1을 내일에 거는 셈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었습니다. 캐서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60%.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시장 지배였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시스템. 모든 것이 반도체로 작동합니다. 그 시장을 2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엔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산업을 검색했습니다. 조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국과 함께 양대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난이도 선박에선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캐서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모두 고도 기술 집약 산업.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다시 US 뉴스의 평가 항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사력 항목. 한국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5위였습니다. 병력 규모만 본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 장비 현대화율, 방산 수출 능력까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캐서린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자료를 찾았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 그런데 캐서린의 눈길을 끈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일부 물량은 계약 후 1년 안에 인도됐습니다. 캐서린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1년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방산업체는 보통 납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잡습니다. 설계 조정, 생산 준비, 품질 검증 단계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US 뉴스가 한국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 선언이 아니라 실행. 한국은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캐서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외교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와 독자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전 협력, 폴란드와의 방산 파트너십, 베트남과의 산업 협력.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균형을 잡는 방식이군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되 독자 노선도 만들었습니다. 캐서린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순위가 이해됐습니다. 한국의 6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캐서린은 자료를 정리하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해가 갔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높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 숫자로 확인됐으니까요. 하지만 군사 분야는 달랐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한국을 5위로 평가한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캐서린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규모, 장비 수량, 국방 예산, 지리적 요소, 자원 보유량. 50개가 넘는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캐서린은 한국의 세부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병력 규모는 상위권이었습니다. 현역 6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인구 대비로 보면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주목한 건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장비 현대화율. 한국군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장비를 교체해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X 전투기. 모두 자체 개발 장비였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체 개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무기를 수입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사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무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캐서린은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자료. 폴란드와의 계약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1000대 이상, K2 전차 1000대 이상, FA-50 전투기 48대. 총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캐서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1000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무기 한두 대를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대를 파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산 능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다시 자료를 읽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첫 물량은 계약 후 1년 안에 인도됐습니다. 캐서린은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1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방산업체는 보통 납기를 최소 3년으로 잡습니다. 생산 라인 준비, 부품 조달, 품질 검증. 각 단계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이건 생산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빠르게 작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캐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빠른 납기는 신뢰를 만듭니다.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받는다는 건 구매자 입장에선 큰 안심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장비는 더욱 그랬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3년 뒤에 무기가 온다는 약속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캐서린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와의 계약을 검색했습니다. 호주. 한국은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및 유럽 무기 체계를 사용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호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캐서린은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성능일 수도 있고 가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기엔 납기가 더 큰 이유였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할 때 빨리 받을 수 있는 무기. 그게 호주의 선택을 움직였을 겁니다. 캐서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군사력은 설계가 아니라 공급 체계에서 완성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추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초반엔 동남아시아와 중동이 주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유럽으로 확대됐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방산 업체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틈새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빠른 납기,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 유럽 국가들이 원하던 조건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성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체계, 공급망, 신뢰.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한국을 5위로 평가한 건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본 결과였습니다. 캐서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기술 이전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엔 단순 수출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나누고 함께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파트너를 만드는 거군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거래는 단순합니다. 판매자가 만들고 구매자가 삽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구매자를 생산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공장을 함께 짓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화면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5위 평가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체계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마틴과 캐서린은 각자의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비슷한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기술력과 군사력은 확인됐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마틴은 베를린 서재에서 과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국가 경쟁력 순위. 한국은 늘 중위권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뀔 리는 없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국가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준비했던 걸까요? 마틴은 검색어를 바꿔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정책, 기술 투자 계획, 장기 발전 전략.
화면에 여러 자료가 떴습니다. 마틴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년 전부터 반도체, 배터리, 로봇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감면,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체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마틴은 손으로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쌓인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워싱턴의 캐서린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초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첫 수출은 2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훈련기를 팔았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연도별 수출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처음엔 완만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있었군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계, 시험, 양산. 각 단계마다 몇 년씩 걸립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새로운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추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GDP 대비 2.5% 안팎. 높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걸 해냈지? 그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답은 효율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였습니다. 과도한 성능 추구 대신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것.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 이게 한국 방산의 철학이었습니다. 캐서린은 K9 자주포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이 무기는 세계 최고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강력했고 믿을 수 있었고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이 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마틴은 베를린에서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인력 현황.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대졸자 비율은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또한 인구 대비 연구원 수도 매우 높았습니다. 마틴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람. 결국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인재 양성에 투자했습니다. 교육 예산, 연구 장학금, 해외 인재 유치. 체계적이었습니다. 마틴은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논문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초가 탄탄했군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캐서린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국의 제조업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체계.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수십 년간 다듬어진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이 공급망이 방산에도 적용됐습니다. K9 자주포를 만들 때 차체는 조선소 기술이 쓰였습니다. 포탑은 자동차 부품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전자장비는 반도체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캐서린은 감탄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재활용한 거네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걸 다르게 조합한 겁니다. 이게 빠른 생산의 비결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6위 순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준비, 체계적인 투자, 효율적인 실행.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마틴도 베를린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때가 되자 보여줬다. 그는 적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언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고 생산체계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자 준비된 능력을 꺼냈습니다. 마틴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국력이군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것. 말이 아니라 실체로 증명하는 것. 캐서린과 마틴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같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마틴은 조사를 마치고 난 뒤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처음 US 뉴스 순위를 봤을 때 느꼈던 의문. 기준이 바뀐 건지 한국이 바뀐 건지. 이제 답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마틴은 US 뉴스의 과거 평가 방법론을 찾아봤습니다. 10년 전 자료. 당시 파워 랭킹은 군사력과 경제 규모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GDP 순위가 곧 국력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평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혁신, 산업 구조, 생산 능력 같은 항목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군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엔 크기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가. 얼마나 빨리 공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틴은 그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세계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술 없이는 경제도 안보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바뀐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로. 양이 아니라 질로. 마틴은 한국의 위치를 다시 봤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중위권이었습니다. 기준이 크기와 양이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기술과 질로 바뀌자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였네요. 그의 목소리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이 바뀔 것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길을 갔던 걸까요? 마틴은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크기를 추구할 때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남들이 양을 늘릴 때 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자 한국이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마틴은 자신이 처음 품었던 의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준이 바뀐 건지 한국이 바뀐 건지. 답은 둘 다였습니다. 기준도 바뀌었고 한국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변화가 먼저였습니다. 기준은 나중에 따라온 겁니다. 워싱턴의 캐서린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한국이 강한 분야들이었습니다. 이 분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캐서린은 생각했습니다. 모두 복잡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안정적으로. 캐서린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설계와 생산의 통합. 그녀의 손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좋은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생산 라인, 공급망, 품질 관리.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 전체 과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폴란드 계약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1년 만에 전차를 인도한 이유. 설계만 파는 게 아니라 생산체계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6위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선택과 집중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체계를 다듬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캐서린은 US 뉴스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파워 랭킹 페이지.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종합적인 강함이었습니다. 중국은 규모의 힘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과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캐서린은 한국의 프로필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 높은 연구개발 투자. 빠른 생산 능력. 효율적인 공급망.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행력이네요.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실행력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해내는 능력. 약속을 지키고 납기를 맞추는 능력. 이게 한국을 6위에 올려놓은 힘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경력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국제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말만 많았습니다. 큰 계획을 발표하지만 실행은 더뎠습니다. 어떤 나라는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시작하고 묵묵히 진행하고 확실히 끝냈습니다. 캐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군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중요합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다시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폴란드에 약속한 납기를 맞췄습니다. 호주에 약속한 품질을 제공했습니다. 중동에 약속한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졌습니다. 캐서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6위 순위는 정당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됐고 실적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엔 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미리 읽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베를린의 마틴도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처음 품었던 의문이 모두 풀렸으니까요. 마틴은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력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다. 그는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영토도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필요한 체계를 만들고 필요한 순간에 보여줬습니다. 마틴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47년간 기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이야기. 말이 아니라 실체로 증명된 이야기. 마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눌 겁니다. 한국이 6위에 오른 진짜 이유. 우연이 아닌 필연의 이야기를. 12월 초 마틴은 베를린에서 짧은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나라. 칼럼은 독일 경제 전문지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러 동료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한국의 변화가 궁금했는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마틴은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만 궁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마틴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5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국제관계나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순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틴은 자신이 모은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 망산 수출 증가 그래프. 참석자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마틴은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의 과거 정책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술 집약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계획, 생산체계 현대화. 모두 오래전에 수립된 정책들이었습니다. 마틴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고 그걸 키웠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마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20년 걸린 일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몇몇 사람들이 마틴에게 다가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마틴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틴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워싱턴의 캐서린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동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은퇴한 연구원, 현직 정책 분석가, 대학 교수, 모두 국제관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 방산 수출 현황, 기술 이전 방식.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납기가 핵심이군요. 약속을 지키는 것.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캐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판단하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모임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국력의 본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크기인가 기술인가? 선언인가 실행인가? 캐서린은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국력은 결국 신뢰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납기를 맞추는 것. 캐서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았습니다. 며칠 뒤 마틴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캐서린이 보낸 거였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공통의 지인을 통해 연결됐습니다. 캐서린은 이메일에 적었습니다. 당신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이 거의 같더군요. 마틴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방산 분석도 읽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둘은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각자의 발견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비록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같은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US 뉴스는 내년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여전히 기술력, 생산 능력, 신뢰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틴은 이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6.2는 우연이 아니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캐서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준비된 체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마틴은 12월 열나흔 날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발표가 아니라 이미 기록돼 있었다.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47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흥미로운 조사였습니다. 화려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하고 확실히 증명하는 것.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캐서린도 비슷한 시각에 자신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납기로. 이것이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캐서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62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게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베를린과 워싱턴. 두 도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마틴과 캐서린은 각자의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언젠가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날 겁니다. 순위로, 평가로.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한 방향으로 걷는 것.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말보다 실행을 앞세우는 것. 마틴은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이야기.
작지만 단단한 나라의 이야기. 캐서린도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자료들을 파일에 넣고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을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준비가 국력이라는 것.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신뢰라는 것.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진실에 다다랐습니다. 대한민국의 6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마틴은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캐서린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마틴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혼자 찾는 것보다 함께 확인할 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마틴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47년간 기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시끄럽지 않다는 것. 천천히, 조용히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